이번 수업 시간에는 제자백과에 대해서 다룹니다. 먼저 제자백과의 정의와 제자백과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백과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가, 도가, 법가, 묵가, 음양가, 명가의 특징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학자들의 사상을 살펴봅니다. 1. 제자백과의 분류. 제자백과는 제자와 백과의 합성어입니다. 제자는 여러 자라고 하는 뜻인데 원래 아들자자인데 이 아들자자는 고대에 성 다음에 붙어서 훌륭한 학자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은 공자의 원래 이름은 공구인데 공자가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공자라고 부르는 거죠. 혹은 공부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뜻은 이름 대신에 자자가 붙은 훌륭한 학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백가라고 하는 거는 일백백의 집가자라고 해서 100개의 집이라고 하는 뜻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가는 학문 집단입니다. 백은 많다라고 하는 뜻이어서 수많은 학문 집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여러 지식인들과 그들이 이끄는 여러 학단 혹은 학문 집단을 뜻하는 말이 제자백과입니다. 제자백과가 등장한 사회적 배경은 차인층의 대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문이 보급되고 학식을 통한 신분 상승의 욕구가 표출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는 전국시대에 와서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민 출신들이 자기의 재능을 바탕으로 해서 출세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백과의 사상은 합리적인 이성을 강조하였고 지식체계를 정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치국치민, 즉 국가를 위한 통치를 위해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그리고 이를 위해 다양한 학단이 형성되었습니다. 유가, 묵가, 법가, 도가가 대표적인 학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제자백과의 분류 방법입니다. 사실 이건 편의적인 방법입니다. 사기에서는 음양가, 유가, 묵가, 명가, 법가, 도가, 육가로 나누었습니다. 한서에서는 유가자료, 도가자료, 음양가자료, 법가자료, 명가자료, 묵가자료, 종행가자료, 잡가자료, 농가자료 9개 부류가 있었습니다. 혹은 소설가자료도 포함하게 되면 10류가 되겠죠. 먼저 사기에서 이 6개의 제자백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역경 대전에 의하면 모든 사물의 근본은 같으나 온갖 다양한 사고가 나오기 마련이며 그 목적은 같아도 그것에 도달하는 길은 다르다라고 한다. 무릇 음양가, 유가, 묵가, 명가, 법가, 도덕가는 모두 좋은 정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점에서는 같다. 다만 각기 다른 방법을 따르고 그 강조하는 점이 서로 다를 뿐이다. 라고 해서 이 6가지 사상이 모두 좋은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한서 예문지 학문 분류입니다. 집략, 유계량, 제자략, 시부략, 병서략, 술수략, 반기략. 한서 예문지는 전한시대의 황실 도서관에 있었던 책들의 목록을 정리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책의 목록일 뿐만 아니라 학문을 분류한 거죠. 여기서는 세 번째로 제자략이 나옵니다. 이 제자략에는 유가, 도가, 음양가, 법가, 명가, 묵가, 종행가, 잡가, 농가, 소설가 등 1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와 한서에서 각각 제자백과를 6개 혹은 10개의 학문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이 6개 혹은 10개의 학문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들이 한 가지 사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유가는 예와 도덕을 강조한다라고 하는데 유가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공자는 노자한테서 배웠습니다. 노자는 바로 도가 사상가입니다. 유가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순자의 두 제자가 있습니다. 한비와 이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유가가 아니라 법가였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귀곡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가사상가라고 하는데 귀곡자 제자 가운데 소진과 장의는 종행가로 불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손빈과 방현은 병가라고 불립니다. 이처럼 스승과 제자들의 학문학파가 다른 경우도 많은데 스승의 학문 분야를 추종하는 중국의 학문 방법에선 쉽게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원래는 다양한 사상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한 부분만 강조해서 이게 유가의 특징이다, 도가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육아에서 예를 강조한다라고 하지만 법률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비자의 책을 읽어보면 법치만 강조하는 것 같지만 한비자 책의 후반부는 약간 주술적이고 일종의 도가 사상의 영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정치가들의 스펙트럼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한쪽만 따서 이 사람을 좌파다, 이 사람을 우파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학문의 분류, 교육을 위해서 유가, 도가, 법과 등 사상가들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뿐이 반드시 이들이 한 가지 경향의 정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제자백가의 주요 특징. 지금 보시는 표는 제자백가를 학파와 인물별로 분류하고 그들의 주장과 주요 저서를 소개한 표입니다. 먼저 유가사상에는 공자, 맹자, 순자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공자는 인과 예를 강조했고 하은주 3대 이상사회로 되돌아가기를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표에서 약간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공자는 춘추, 시경 등의 책들을 편집을 했고 여기서 공자의 저서라고 되어 있는 논어는 공자의 저서가 아니라 공자 사후에 공자의 제자 혹은 제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언행을 모아서 만든 책이 논어입니다. 맹자는 성선설, 왕도정치, 역성혁명 등을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맹자라고 하는 책은 맹자의 제자들이 맹자의 언행을 기록한 책입니다.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고 이에 복종할 것을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순자의 사상을 담은 책이 순자입니다. 도가에서 유명한 인물들은 상당히 많은데 노자, 장자, 열자 등이 있습니다. 노자는 인위적인 예와 도덕을 반대했으며 무의자연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절대적 자유와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장자와 열자, 즉 여러구도 사상은 비슷합니다. 법가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신불에 상항, 신도, 한비 네 사람이 있습니다. 신불에는 술, 즉 술치를 강조했습니다. 신불에는 춘추말 전국초 한나라의 재상을 역임했는데 신불의 주장은 법과 사상 가운데서 일종의 제왕학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상항은 춘추말 진나라에서 개혁 정책을 실시한 인물입니다. 상항은 법, 즉 법치를 강조했습니다. 신도는 제나라 등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세, 즉 세치를 강조했습니다. 이 세치는 군주의 권위를 중시하는 사상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비는 앞에서 말했던 신불의 술, 상항의 법, 신도의 세, 이 세 가지를 집대성했습니다. 한비는 부국강병과 중앙집권화를 주장했으며 한비의 기본 사상은 군주가 통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묵가는 묵자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묵자는 겸해, 비공, 절용, 절장, 상현 등 다양한 주장을 폈습니다. 그래서 제자백가들 가운데 가장 다양한 주장을 했던 자입니다. 종행가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소진과 장의가 있습니다. 소진은 합종책, 장의는 연횡책을 주장했습니다. 합종책은 강력한 진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국이 힘을 합쳐서 진나라에 대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장의의 연행책은 육국이 서로 단합을 하는 게 아니라 진나라와 힘을 합쳐서 약한 국가를 공격해서 영토를 확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음양가의 대표적인 인물은 추연입니다. 추연은 음양오행설과 대구주설 혹은 적형구주설을 이야기했습니다. 병가의 손무, 손빈, 오기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전략과 전술의 논리 혹은 손무는 국가 경영을 경제학과 외교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명가의 대표적인 인물은 공손룡입니다. 명가의 학설은 주로 논리학이고 명과 실제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농가의 대표자는 허행입니다. 농업생산의 중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각 학문 집단의 특징과 대표적인 인물들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사상입니다. 여기 보시는 글은 사기 권삼씨 태사공 자서 육가요지입니다. 육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육아는 관심의 폭은 넓으나 요체를 제시하는 것이 적고 수고스럽지만 성과가 적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다 따르기 어렵다. 그러나 그들이 군신과 부자의 예를 설정하고 부부와 장유 간의 구별을 적절히 강조한 것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유가는 육경, 즉 예, 악, 서, 시, 역, 춘추를 규범으로 삼는다. 육경에 대한 주석서는 너무나 많아 여러 세대에 걸쳐 배워도 다 통달할 수도 없거니와 평생 그 규범을 체득할 수도 없다. 그래서 관심의 폭은 넓어도 요체가 적고 수고로워도 성과가 적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군신과 부자 간의 예를 설정하고 부부, 장유 간의 구별을 적절히 강조한 것은 어느 학파와도 바꿀 수 없는 장점이다. 사실 육아사상은 춘추 전국시대 정치적으로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부국강병을 주장하는 군주들에게 인의예지 도덕 혹은 이미 지나간 시대였던 하상조 시대를 이상적인 시대로 설정을 하고 복고주의적인 정책을 펴는 육아사상이 큰 인기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육아사상은 중국이 통일된 다음 중국을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크게 부상하게 되고 제자발가의 학설과 학파들을 제치고 2000년 동안 중국의 정통 그리고 유일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육아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은 공자입니다. 공자의 선조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즉 상나라의 군주였습니다. 상나라가 망한 후 세워졌던 송나라의 군주 시족이었습니다. 공자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송민공의 태자였던 불보화인데 서주 말기였던 주 여왕과 같은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불보화는 송나라 군주의 자리를 동생이었던 송여공에게 양위했습니다. 불보화의 증손 정고보는 동주 초에 세 차례에 걸쳐서 송의 상경이 되었고 정고보의 아들 공보가는 송상공을 섬겨 대사마 지금의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제 화보독의 모함을 받아 완전히 공씨 일가는 망하게 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공보가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화보독이 공보가의 아내를 탐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보가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공보가를 모함으로 일족들을 거의 죽이다시피 합니다. 이때 살아남았던 후손들 가운데 공보가의 증손 공방숙이 노나라로 이주하였고 그 이후에 노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공방숙의 손자였 숭량흘은 노나라의 대부 장손흘의 부하였습니다. 용감하고 힘이 세서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습니다. 숭량흘은 처음에 시시의 딸을 맞아들여 딸 9을 낳았고 첩을 얻어 맹피라고는 아들을 낳았으나 병이 들어 폐인되었습니다. 말년에 안징제를 얻어 공자를 낳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할 것은 여러분들이 비난할 수도 있는데 사기에 있는 기록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숭량흘과 안징제는 야합다라고 합니다. 야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은 정치인들이 술수를 부려서 나쁜 짓을 하는 거를 야합이라고 하죠. 근데 야합은 말 그대로 들야자 합할 합자 들에서 합했다. 영어로 하면 sex in the field, 즉 들판에서 성관계를 맺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숭령을과 안징제는 마을에 있었던 축제 기간에 이 시대에는 마을에서 축제를 하고 술 마시고 춤추다가 눈이 맞게 되면 남녀들이 성관계를 맺게 되는데 아마도 이런 과정에서 성관계를 맺게 되고 공자를 낳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도 하지 않은 남녀가 마음대로 들판에서 성관계를 맺고 애를 낳았다라고 하는 게 공자의 출생에 대해서 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학설에 따라 다르지만 공자는 기원전 551년 노나라의 취의 현재 산동성 곡부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불행하게도 공자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죽었습니다. 공자는 당시 지배층들의 창고지기, 농장관리, 회계, 목축을 관리하는 일을 배우고 그래서 수많은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배층들의 학식, 기예, 즉 시경, 예, 활쏘기, 마차물기 등을 배웠습니다. 공자는 당시에 있는 노나라에 있어 지식들을 모두 섭렵했다라고 합니다. 공자는 노나라의 벼슬을 하게 되는데 이 노나라는 당시에 삼한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군주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정치를 농단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일부 노나라 군주들은 삼한에 대항을 했는데 일부는 삼한에 패해서 제나라 등으로 망명을 가기도 합니다. 공자는 삼한이 아닌 군주 편이었기 때문에 망명을 가던 노나라 군주를 따라서 제나라로 같이 망명을 가기도 합니다. 그 이후 공자는 정치를 하게 되는데 중도제를 비롯해서 사공, 사구 등을 역임합니다. 공자는 기원전 500년 노나라 전공을 보좌해서 전공이 제경공과 협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맹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때 노나라는 제나라의 패한 상황이었는데 제나라는 레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로 전공을 위협하려고 했는데 공자가 이를 잘 대처해서 노나라가 땅을 뺏기는 일은 없었고 외교적으로 큰 수확을 얻었다라고
겁니다. 이런 점을 보면 공자는 훌륭한 정치인이 될 만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자를 제대로 등용해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나라에서 정치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되고 기원전 497년 노나라를 떠나서 위나라로 갔습니다. 그 이후에 공자의 편력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공자는 14년 동안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녔지만 등용되지 못했고 일부 은자 혹은 지식인들의 조소를 받았습니다. 결국 공자는 정치가서 활약하는 것을 포기하고 노나라에 돌아오게 됩니다. 공자가 귀국한 후 노애공과 개강자는 공자를 우대했으나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원로로서 자문했을 뿐입니다. 공자는 귀국 후 죽을 때까지 5, 6년 동안 옛 서적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시 300편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것이 시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노나라에 있었던 공문서와 외교문서를 정리한 역사책을 편찬했는데 이 책이 바로 춘추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공자는 기원전 479년 73세의 나이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공자는 살아생전 위대한 정치가가 돼서 세상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꿈을 실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사상은 복고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산업사회를 이어서 벌써 IT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농업사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은 저는 미친놈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이미 철기 시대로 진입했는데 청동기 시대에나 유행할 법한 500년, 1000년 전에 있었던 정치 체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장점은 교육이었고 공자는 수많은 제자, 주요한 제자가 72명이고 합쳐서 3000명이나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육아사상을 유지,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육아사상이 춘추전국 시대에는 별 볼 일 없었던 육아사상이 중국의 사상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자는 죽어서 성인으로 추앙을 받았고 국가에서는 공자에게 왕과 황제의 칭호로 추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대성, 지성, 문선, 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를 모신 사당의 이름이 대성전입니다. 저는 공자를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1990년에 어떤 학자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폈습니다. 내용과 상관없이 제목만으로도 그 당시에 보수적이었던 우리나라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공자의 사상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녔지만 중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자의 가장 뛰어난 점이 훌륭한 학자임과 동시에 혁명적인 교육가였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자의 대표적인 사상은 인입니다. 그런데 이 인은 논어에서 인의 정의가 서로 다르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자는 제자들이 인을 질문할 때 인의 정의가 다 달랐습니다. 안현 문인, 자왈, 극기복례 위인, 일일 극기복례 천하귀인언, 위인유기, 이유인 호재, 안현왈, 청문기목, 자왈, 비례 물시, 비례 물청, 비례 물언, 비례 물동, 안현왕, 회수불민, 청사 사어의 논어 안현편입니다. 안현이 인을 물으니 공자가 대답했다. 자신의 사욕을 싸워서 이겨서 얘 돌아옴이 인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극기복례라고 합니다. 하루에 자신의 사욕을 이겨서 얘로 돌아오면 천하 사람들이 인을 허여하나니 인을 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니 남을 말미암는 것이냐. 안현이 말했습니다. 청컨대 그 조목을 묻자옵니다. 공자가 대답했다. 얘가 아니거든 보지 말며 얘가 아니거든 듣지 말며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안현이 말하되 회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나 청컨대 이 말씀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 구절이 공자의 인의 대표적인 구절이죠. 인은 극기복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다른 제자들한테도 인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중국문인, 자왈, 출문 여견, 대빈, 삼인 여승 대제, 기소부력 물시여인, 제방무욕, 제가무원.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밑에 번역문을 실었습니다.
중궁이 인을 물었다. 공자가 대답했다. 문에서 나감의 큰 손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며 백성을 부리되 큰 제사를 받드는 것처럼 하고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시키지 말 것이며 마음가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나라에 있어서는 원망함이 없고 집에서는 원망함이 없다. 여기서도 인에 대한 설명이 안현에게 했던 말과 다르죠. 다음은 자공이 인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공 문위인 자왈 공육 선기사 필선 리기기 거시방야 사기대부지 현자 우기 사지 있냐. 논어 위령공 편입니다. 자공이 인을 묻습니다. 공자가 대답합니다. 장인이 그 일을 잘하고자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먼저 그 연장을 예리하게 하나니 이 나라에 거하여 그 대부에 얻은 사람을 섬기며 그 선비에 인한 사람을 벗할지이다. 이게 공자의 논어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공자가 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 더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공자는 제자들이 묻는 인의 정의에 대해서 각자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쁘게 표현하면 공자의 사상은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아무런 말이나 한다라고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요새 말로 하면은 수준별 학습 혹은 눈높이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성격과 지식 능력, 이해력에 따라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자기의 주요 개념인 인을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공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교육자들 스승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공자를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유명한 정치정자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공, 문정, 자왈, 족식, 족병, 민신지의, 자공할, 필부득이, 이거, 어사삼자 하선, 왈, 거병, 자공할, 필부득이, 이거, 어차이자 하선, 왈, 거식, 자고, 개, 유사, 민, 무신, 분립. 자공이 정치를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먹는 것을 족하게 하며 군사를 족하게 하면 백성들이 믿는다. 자공이 질문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하나를 버리려고 하면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어떤 것을 버려야 됩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군사를 버려야 된다. 자공이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서 버리려고 하면 어떤 것을 버려야 됩니까? 먹을 것을 버려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예로부터 다 죽는데 백성이 신의가 없으면 나라는 제대로 서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상당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식은 경제, 족은 군사, 신은 그대로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도 군사도 아닌 신, 정치가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경제인들은 국민들과의 신뢰보다도 경제와 군사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제경공 문정어 공자, 공자대왈, 군군신신 부부자자, 공활, 선제, 신여군 불군, 신불신, 부불부, 자불자, 수유속, 오득이식저. 논어 안현편입니다.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묻습니다. 공자가 대답합니다. 임금이 임금 노릇하며 신하가 신하 노릇하며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하며 아들이 아들 노릇하는 것입니다. 경공이 말합니다. 좋도다. 진실로 만약 임금이 임금 노릇 못하며 신하가 신하 노릇 못하며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못하며 아들이 아들 노릇 못하면 비록 곡식이 있으나 내가 능히 이것을 먹을 수 있겠는가? 자공에게 말했던 정치의 정의와 제경공에게 말했던 정치의 정의가 다르죠. 군군신신 부부자자. 해석은 이거는 의역을 해야 되는데 각자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자기 맡은 바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제경공은 제나라를 망쳤다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형벌을 엄격하게 행해서 다리를 잘린 사람들이 많아서 의족이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공자의 말은 제 경공이 군주로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풍자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개강자 문 정어 공자, 공자 대활, 정자 정야, 자수 이정, 숙감 부정, 논어 안연편입니다. 개강자가 정치를 공자한테 묻자 공자가 대답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거는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대가 거느리되 바름으로써 하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아니하겠는가. 개강자는 삼환의 하나였던 개손씨 가문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묻자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곧 군주에게 충성을 하고 군주를 허수아비로 만든 다음에 신하인 사만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자는 상황에 맞게 혹은 제자나 질문자들 수준에 맞는 교육 방법을 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맹자입니다. 맹자의 이름은 가, 자는 자여이고 추 사람입니다. 맹자의 생물연대에 대해서는 학설이 여러 가지인데 대략 위나라 해왕, 야왕, 제나라 위왕, 선왕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맹자는 공자의 손자였고 즉 자사의 제자의 제자였고 평생 송, 설, 노, 진, 제 등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등용되기를 구했습니다. 한때 제선왕을 섬겨서 경이되고 복록이 1만 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제나라를 떠났고 그 뒤 다시 벼슬하지는 않았습니다. 맹자의 사상은 현존하는 맹자 7편에 나타납니다. 맹자는 대체로 공자를 답습해서 인정을 주장했지만 상당히 급진적인 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맹자의 사상은 전국시대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그다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리학자들이 맹자의 사상을 높이 평가하는 바람에 공자의 가장 중요한 제자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맹자 당시에는 양주와 묵적의 학설이 가장 성행했습니다. 맹자는 천하의 학설은 양주에 귀속하지 않으면 묵적에 귀속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잘나가는 두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자기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맹자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묵자의 겸해는 무부, 즉 아버지가 없는 것이고 양자의 위아는 무군, 즉 군주가 없는 것이다. 무부무군, 아버지가 없고 군주가 없는 것은 금수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맹자는 인의 예지를 강조했고 성선설과 왕도정치, 역성혁명을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 고 제선왕왈 군지 시신여 수족 즉 신시군여 복심 군지 시신여 견마 즉 신시군여 국인 군지 시신여 토계 즉 신시군여 구수. 맹자가 제선왕에게 말합니다. 임금이 신하를 본미 순발과 같이 하면 신하가 임금 보기를 배와 가슴같이 하고 임금이 신하를 대우함이 개와 말같이 하면 신하가 임금 대우하기를 국인처럼 하고 임금이 신하를 돌봄이 흙과 풀같이 하며 신하가 임금 보기를 원수처럼 한다. 사실 이런 표현은 군주에게 쉽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맹자의 사상은 이처럼 과격하고 노골적이며 직선적입니다. 맹자의 사상은 왕도 정치와 역성혁명을 주장 혹은 민본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와 밀접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때문에 군주들이 통치하던 정근대 시대에는 맹자의 사상 가운데 특히 역성혁명은 금기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고 성리학을 국가 이데올로기로 삼음과 동시에 성리학의 경전인 13경을 과거 시험의 교과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일종교과서를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반포하면서 이 일종교과서에서 과거 시험을 출제하겠다라고 했었죠. 이때 맹자의 사상 가운데 역성혁명과 관련된 구절들, 지금 보시는 이런 과격한 구절들은 삭제했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 순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의 이름은 황이고 조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맹자보다 후세에 활동했습니다.
젊어서 제나라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 밀항 때 제나라를 떠나서 초나라로 가서 난능 설령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양왕 때 제나라로 되돌아갔고 뿐만 아니라 진나라와 조나라에 가서도 유세했었고 조나라에서 상경의 벼슬을 했다라고 합니다. 춘자는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라 바빠서 작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도를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순자를 보면 순자의 사상은 엄밀하고 체계가 있으며 맹자처럼 공자의 숭배자였고 똑같이 형벌을 줄이고 무렴을 가벼이 하며 전쟁을 종식시키자라고 하는 왕정을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자나 맹자에 비해서 법가에 좀 가깝습니다. 순자의 대표적인 학설은 성악설입니다. 성악설에 해당하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사람의 성이 악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의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하겠다. 예의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인위적으로 만든 데에서 생겨난 것이지 본래부터 사람의 성에서 생겨난 것은 아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찰흙을 디디겨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렇다면 그릇이란 도자기를 만드는 공인의 인위적인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본래부터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본래 공인은 나무를 깎아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은 기술을 가진 공인들의 인위적인 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지 본래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인이 사고를 쌓고 인위적인 작용을 익혀 예의를 만들면서 법도를 일으켰는데 예의나 법도라는 것은 이 성인의 인위적인 작용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본래 인간의 본성에서 생겨난 것은 아니다. 대저 눈은 아름다운 색을 좋아하고 귀는 아름다운 소리를 좋아하고 입은 맛있는 것을 좋아하고 마음은 이로운 것을 좋아하고 뼈와 살갗은 안락한 것을 좋아한다. 이것들이 다 사람의 정성에서 나오는 것이며 마음에서 자연적으로 느껴 사물을 기다리지 않아도 생기는 것들이다. 느껴서 능히 그렇게 되지 않고 반드시 사물을 기다린 후에 그렇게 되는 것을 인위적인 것이라고 이른다. 이것이 본성과 인위적인 것이 생겨나는 것에 있어서 그 서로 같지 않은 징조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본성을 교화하며 인위적인 것을 일으켰는데 인위적인 것이 본성에서 일어나면 예의가 생겨나고 예의가 생겨나면 법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본성을 교화하여 인위적인 것을 일으켰는데 인위적인 것이 본성에서 일어나면 예의가 생겨나고 예의가 생겨나면 법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의와 법도라는 것은 성인이 만들어낸 것이다. 성인이 무리와 함께 무리와 다르지 않은 것이 성이며 무리와 달라서 무리를 초월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으로 만든 것이다. 대저 이로운 것을 좋아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정성이다. 가령 어떤 형제가 있는데 재물을 분배한다고 할 때 정성을 따른다고 하면 이익을 좋아하여 얻기를 바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 재산을 더 차지하려고 하고 형제 간에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예의와 문식과 조리가 변화하게 되면 형제 간에도 다투게 되고 예의에 교화되면 나라 사람 가운데서도 사용할 것이다. 무릇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다. 대저 얇으면 두텁기를 원하고 미우면 아름답기를 원하고 좋으면 넓기를 원하고 가난하면 부자이기를 원하고 천하면 귀하기를 원하는 것은 진실로 속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밖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면 재물을 원하지 않고 귀하게 되면 권세를 원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속에 두었기 때문에 반드시 밖에 미치지 않는 것들이다. 이러한 것으로 관찰해 보면 사람이 선하고자 하는 것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선하고자 하는 것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다. 지금 사람의 본성은 진실로 예의가 없으므로 강제로 배워서 있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며 본성은 예의를 알지 못하므로 사고하여 알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태어난 대로 그냥 두면 사람들은 예의가 없고 예의를 알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예의가 없으면 어지러워지고 예의를 알지 못하면 어그러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태어난 그대로에 그쳐서 어그러지고 어지러운 상태가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관찰해 보면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 명백하고 그 선하다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교정시킨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 명백하고 그 선하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교정시킨 것이다. 순자의 글을 읽어보면 논어와 맹자 글보다도 명쾌하고 개념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글에서 두 번씩 읽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두 번씩 읽은 부분들이 순자의 주장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긴 문장은 성악을 강조하는 글입니다. 순자는 사람들의 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의를 통해서 교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자의 제자, 두 제자였던 한비와 이사는 법가사상가입니다. 왜 유학자 스승 밑에 법가제자가 나타났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법이나 예나 규칙입니다. 법을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고 예의를 어기게 되면 비난과 조소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비난과 조소가 더 무섭습니다. 사람이 비도덕적이라고 해서 사회에서 비난과 조소를 받으면서 왕따당하는 경우가 있겠죠. 약간 극단적인 경우이긴 합니다만 예와 도덕을 지키지 않는 처벌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받는 형벌보다 더 가볍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성이 아닌 감성이 존재하는 이 사회에서 오히려 예와 도덕을 지키지 않아서 받는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순자의 말이 옳고 유학자였던 순자 밑에서 법가사상가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이 이해가 가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도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권선십 태자공 자서 육가유지에 도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도가는 사람들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 보이지 않는 실체와 조화되는 행동을 가르치며 만물의 풍요로운 자족을 강조한다. 그 가르침은 자연의 순응을 강조하는 음양가의 주장도 따르고 유가와 묵가의 장점을 채택하였으며 명가와 법가의 중요한 장점도 받아들여 그 시간과 사물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행동하도록 가르친다. 때문에 풍속을 확립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합당치 않은 경우가 없으며 원리는 간단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어 수고로움이 적어도 성과는 많다. 도가는 무의를 주장하면서도 또 하지 않는 것이 없다. 무불위라고 말하는데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는 쉬우나 그 말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 가르침은 허와 무를 근본으로 삼고 자연과 시간의 변화에 순응하는 것을 행동의 원리로 제시한다. 그것은 어느 것도 완성된 상태로 여기지 않고 어느 것도 불변의 형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만물의 실체를 통찰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물질을 앞세우거나 뒤로 젖혀놓지 않기 때문에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이 있으면서도 마치 없는 것과 같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행동하며 규범이 있으면서도 마치 없는 것 같이 사물에 따라 맞추어 나간다. 이 글에서는 도가 사상이 음양가, 유가, 묵가, 명가, 법가의 영향을 받아서 장점을 많이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도가, 유가, 묵가, 명가 같은 이런 학파는 한 가지 사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도가의 대표적인 인물은 노자입니다. 노자는 무의사상과 소국가민을 강조했습니다. 노자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적습니다. 사기에 따르면 노자는 초나라 고현 사람이고 성은 이씨, 이름은 이, 자는 염으로 주나라 왕실의 사관을 지냈다라고 합니다. 공자와 같은 시대 사람이었지만 공자보다도 나이가 많았으며 일찍이 공자가 그에게 예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합니다. 노자는 주 왕실이 쇠퇴함을 보고 벼슬을 버린 다음에 은둔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족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오천자의 노자, 즉 도덕경은 그가 종족을 감추어 함곡관을 떠날 때 함곡관의 우두머리인 관령 윤희를 위해 쓴 책이라고 합니다. 노자라는 책이 노염의 실제 저술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전국시대에 사용하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노자가 춘추시대 노염의 작품이 아니라 전국시대에 나타났고 일부 사상이 노염의 사상을 이어받은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노자의 학문은 전국시대 말별로 유행하지 않았으나 전한 초기에 황로술이라는 황로학파로 유명하게 됩니다. 노자는 비록 오천자이지만 그 함축된 의미와 영향은 상당히 컸습니다. 노자는 인생, 문명, 정치, 종교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도가는 도를 중요시하죠. 그래서 이 도의 정의와 개념에 대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천지 지시, 유명만물지모, 고상무욕, 이관기묘, 상유욕, 이관기요, 차양자, 동출이이명, 동위지현, 현지우현, 중묘지문. 쉬운 한자들인데 해석하기 어렵죠? 번역문을 읽겠습니다.
도를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참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참 이름이 아니다.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요 유명은 만물의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상무로서 그 묘를 보려하고 상류로서 그 요를 보려한다. 이 양자는 같은 근본에서 나왔으니 그 이름을 달리하니 이것을 한 가지로 말할 때 현이라고 한다. 현하고 현한이 중묘의 문이다. 번역문을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육가요지를 썼던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이 말했습니다. 도가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는 쉬우나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 여러분들이 이 번역문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문장은 소국과민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국과민, 사유, 십백지, 기이불용, 사민중사이 불원사, 수유주여, 무소승지, 수유갑병, 무소진지, 사민 부결승이 용지, 감기식, 미기복, 안기거, 라기욕, 인국상망, 개견지성 상문, 민지노사, 불상왕래. 작은 나라에다 백성은 적어서 여러 가지 기물이 있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게 되고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을 중하게 여겨 멀리 이사하지 않게 한다. 배와 수레가 있긴 하지만 이를 탈 곳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긴 하지만 진열할 곳이 없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새끼를 묶어 약속의 표시로 사용하게 하고 그 음식을 달게 먹고 그 의복을 아름답게 입고 그 거처에 안주하고 그 풍속을 즐거이 하도록 한다. 이웃 나라를 서로 바라보고 닭과 개의 소리가 서로 들려도 백성이 늙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노자는 원시적이고 백성들이 아는 것이 적어야 하며 나라가 작고 백성들이 적은 사회 공동체가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다음으로 법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기 권산십 태사공 자서 육가요지에서 설명한 법가의 내용입니다. 법가는 엄격하나 은혜로운 면이 적다. 그러나 군신과 상하 간의 구별을 올바로 설정한 그 가르침은 고칠 수 없다. 법과는 친소도 구별하지 않고 귀천도 따르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친한 사람을 친하게 여기고 높은 사람을 높이는 보편적인 도덕을 파괴하였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따를 수 있으나 오래 이용할 수 있는 계책은 아니다. 그래서 엄격하나 은혜로운 면이 적다 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군신 간의 존비를 정하고 관리의 직분을 밝혀 서로 월권하지 못하게 가르친 것은 어떤 학파도 고칠 수 없는 주장이다. 라고 해서 법가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가의 대표적인 사람은 앞에서 설명한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가의 대표적인 한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비는 한나라의 왕족 출신입니다. 한비자는 이사와 함께 순자에게서 배웠으며 한나라가 쇠약해짐을 보고 여러 차례 상서해서 한왕에게 간언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계에서 은퇴해서 저술로서 당시 패단을 공격했습니다. 후에 진시황제죠. 이 사람이 한비의 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비를 얻고 싶다라고 해서 한을 협박을 해서 한비를 내놓게 했습니다. 한나라는 한비를 진나라한테 보냈으나 진왕정은 이사의 참언을 듣고 한비를 하호시켰고 끝내 한비는 옥중에서 자살합니다. 기원전 233년의 일입니다. 오늘날 전하는 한비자 55편은 후세 사람들이 증보한 곳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한비의 작품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한비의 약설은 군주가 어떻게 법술과 권세를 사용하여 국가와 백성을 통치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비는 육아의 현인 정치를 반대했습니다. 군주가 위력 있는 권력을 장악하면 중등의 재질을 가진 통치자라도 다스릴 수 있고 걸주와 같은 폭군일지라도 권력만 있으면 신하와 백성이 충성을 다해야 하고 반항이나 불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군주는 절대적인 통치자이고 군주의 행위가 어떠든 간에 신하와 백성은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비가 말했던 이 구절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아베가 일본을 완전히 망쳐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 생각이 변했습니다. 아무리 시스템과 법률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아베 같은 쓰레기가 나오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시스템도 갖춰지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나타나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나은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겠죠.
참고로 2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PPP, 즉 구매력 기준 GDP는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산다는 거죠. 한비자의 여러 주장 가운데서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술에 7가지가 있고 위도에 6가지가 있다. 안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과 벌은 옳고 그름에 따라 주어야 한다. 둘째, 화와 복은 선과 악에 따라 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셋째, 죽이고 살리는 것은 법령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넷째, 사람을 평가할 때 현인인가 불초한 사람인가를 살필 뿐이고 사랑하고 미워함을 염두에 두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리석은 사람인지 슬기로운 사람인지만 살필 뿐이고 남의 비방이나 칭찬에 매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하고 마음대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믿음성이 있고 속임수가 있어야 한다. 위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을 굽혀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둘째, 법을 넘어서서 확대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셋째, 남이 해로 여기는 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여기는 것이다. 넷째, 남이 화로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이다. 다섯째, 남이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자신의 위태로움으로 여기는 것이다. 여섯째, 사랑해야 할 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미워해야 할 자를 멀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다면 모든 사람들이 삶을 즐거워할 줄 모르게 되고 죽음이 소중하고 어려운 것임을 망각한다. 삶을 즐기지 못하면 군주가 존중받지 못하고 죽음을 싫어하지 않으면 군주의 명령이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한비자의 여러 주장 가운데 7가지 안술과 6가지 위도는 한비자의 사상과 법가 사상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이 사람을 평가할 때 어리석은 사람인지 슬기로운 사람인지만 살필 뿐이고 남의 비방이나 칭찬에 매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재능을 평가를 하고 평판조회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요새 정치 돌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의외로 사람들의 모함이나 잘못된 평판 조회 때문에 낙마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공직자, 장차관과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비서들, 그리고 판사, 검사 등 다양한 공직자를 선출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윤석열이 청년 결백하고 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 본 윤석열은 장모와 마누라가 비리가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였을 뿐이죠. 그런데 잘못된 평판 조회로 이 사람을 검색청장으로 임명했으니 대통령이 무척 힘들 겁니다. 다음은 관자입니다. 관자는 관중이 썼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세 학자들이 관자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사상을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관중이 춘추시대에 했던 정치를 그대로 혹은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관중은 춘추시대 대환공 시기의 대상입니다. 원래 관중이 섬겼던 공자규는 환공의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중은 자신의 주군인 공자규를 위해서 환공을 살해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공은 포수가의 간언에 따라서 관중을 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중은 현명한 재상으로서 정치를 잘했고 환공을 춘추시대 첫 번째 패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관자는 법가사상이라고 하는데 관자 가운데서 이재, 즉 돈 버는 것을 논하는 부분이 전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내정, 외교, 교육 어떤 부분은 막론하고 모두 경제를 주안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관자에서 통치자는 마땅히 정령의 감독과 금제로서 백성의 근본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고 그 방법은 중농 정책을 중심으로 삼고 절약과 재물의 운송으로서 궁핍한 여러 요인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성은 충분한 의식을 향유해야 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이 지나치게 축적되어 빈부격차가 심해 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관자에서는 공업과 상업의 큰 이익을 국유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성의 도덕은 반드시 경제로서 기초를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자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다음 구절입니다. 창름실즉 지예절, 의식죽즉 지영욕.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좋게야 영욕을 안다. 두 구절 모두 경제가 발전하고 부유해야 예절과 염치를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심오한 그런 말인데 비유를 하자라고 하면은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은 경제적 발전과 복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민주주의와 경제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1990년대에서 2000년 사이에 유럽이라든지 그런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7년에서 9년 사이에 발생했던 미국의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가 세계 금융위기로 바뀌게 되죠. 그 이후에 사람들의 삶이 빡빡해지게 되고 복지 혜택이 적어지게 되자 미국과 유럽에서 구구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구파들은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내쫓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이게 극단화된 게 영국이 EU, 즉 유럽연합을 탈퇴한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우 세력들이 세력을 얻고 일부 나라에서 정권을 잡게 됐던 것도 바로 경제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말합니다. 시민의식과 민주주의는 경제 상황에 따라 퇴보하기도 하고 진보하기도 한다. 지금 보시는 표는 두 가지 법과 사상을 비교한 것입니다. 제 나라의 법과와 삼진의 법과입니다. 제 나라의 법과는 주로 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진의 법과는 정치를 강조하고 있고 정부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군주 권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 나라 법과를 대표하는 저서에는 관자와 안자가 있습니다. 관자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 안자에 대해서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안자는 제 나라의 대부였던 안영이 지었다라고 하는 책인데 실제로는 후세 학자들이 지은 책이다라고 합니다. 안자에서는 큰 나라의 과역과 사치를 어떻게 막을까라는 점을 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하게 하면서 사치스럽지 않도록 하며 풍성하면서 넘치도록 하지 않는가를 논하고 있습니다. 안자가 당시에 사치스럽고 맘대로 행동을 했던 제 경공의 신하였다라고 하는 점을 보면은 이런 주장이 좀 이해가 갑니다. 삼진법과 사상가들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신자, 신부래가 저술했다라고 하는 책이죠. 상군서, 한비자 등이 있습니다. 제 나라 법가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관자는 중농, 절약, 재물, 상업을 강조했고 상업의 큰 이익은 국유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안자는 주로 이 절검과 절약을 강조했고 안자의 대부분의 사상은 유가 사상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삼진법가는 세 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술, 즉 술치를 강조하는 신불의 법, 법치를 강조하는 이극과 상황, 세치를 강조하는 신도 이 세 가지가 있고 이 술, 법, 세를 집대성한 한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술을 강조한 학파입니다. 술은 권모로서 신하를 통솔하고 충신과 간신을 나누며 상벌을 내리고 신하들을 두렵게 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일파의 대표는 상왕과 같은 시대 사람인 한나라의 재상 신부래입니다. 그는 정나라의 신하였지만 한소후가 신부래를 기용하여 재상으로 삼았습니다. 신부래는 안으로 정교를 닫고 밖으로는 제후에 대처했는데 모두 15년 동안이었습니다. 신부래는 신자 2편을 저술했으나 지금 남아있지 않고 그의 통치술은 한비자에 간접적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법을 중시하는 학파입니다. 법률을 제정해서 그것을 근본으로 삼고 엄한 형과 중한 상을 수단으로 삼아 철저하게 실행하도록 주장했습니다. 전국 초기 이극과 중기의 상황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극은 위 문우를 섬긴 일이 있었고 상황은 진 효공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위 나라와 진 나라가 강성한 국가가 돼서 국위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이극은 이자 32편을 저술했으나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의 상군서 24편이 있지만 상황이 쓴 글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음 세를 강조한 학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신도입니다. 세를 강조한 학자들은 특별히 군주에 있어서 권위를 중요시하고 군주는 마땅히 정부의 권위를 장악해야만 백성을 호령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조나라 사람 신도였습니다. 그는 맹자와 같은 시대 사람인데 11혼을 지은 적이 있으나 이 역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신자는 위서라고 합니다. 이 세 개 학파의 학설을 집대성한 인물이 바로 전국 말년의 한비입니다. 한비의 학설은 체를 체로 삼고 법과 수를 용으로 삼았으며 도가의 무의 사상을 흡수하여 법과 사상이 가장 완전한 체계를 이루도록 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요약하면 제나라 법과는 주로 경제 문제를 강조했고 제나라의 부국강병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삼진의 법과는 위한조를 삼진이라고 하죠. 삼진의 법과는 위한조 세나라뿐만 아니라 진나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나라의 부국강병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무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권삼십 태사공 자서 유가요지에 설명한 무가 사상의 설명입니다. 무가는 따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검약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완전히 실천하기 어렵다. 그러나 농업생산과 저령을 강조한 그들의 가르침은 본받을 만하다. 무가는 요순의 도를 받아들이면서 그 덕행을 이렇게 말한다. 즉 그 집은 삼척 높이의 단위에 지어 흙계단 3개면 오를 수 있고 다듬지 않은 풀로 지붕을 덮고 석가래로 다듬지 않은 나무를 사용하였다. 그들은 질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었으며 거친 곡식과 나물국을 먹고 마셨다.
여름에 풀로 만든 거친 옷감에 의복을 입었고 겨울에는 사슴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 묵가는 장례시에 두께 3촌을 넘지 않은 오동나무관을 썼고 고골에도 술품을 자제하였다. 그들은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표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장례는 이런 식으로 치러야 된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본받는다면 좀비를 구분할 수 없지 않은가? 세상은 시대에 따라 변하며 사람의 규범도 반드시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묵가는 따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검약을 강조하였다라고 말한 것이다. 다만 생산과 절용을 강조하면 개인과 가족이 풍족하게 되지 않는가? 바로 이 점은 묵가의 장점이며 다른 어떤 학파도 부정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한 것이다. 묵가의 대표적인 학자인 묵자는 노나라 사람이며 이름은 적입니다. 그의 생물연대는 알 수 없으나 묵자는 공자가 죽은 다음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묵자의 직업은 기계를 제작하는 수공업자였습니다. 묵자는 노나라에 있을 때 자주 육아와 논쟁을 벌였고 그러나 그의 학설은 노나라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노나라를 떠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묵자는 노나라를 떠난 뒤 송, 위, 제 등을 전전하다가 만년에 초나라에 갔는데 벼슬을 하지 못했습니다. 묵자의 학설은 처음에 초나라에서 성행하였고 맹자 생존 시대에는 천하에 양분하는 사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묵가는 하나의 영구적인 조직체로서 기술 전수와 돈을 받고 성을 지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방어술에 능하고 방어용 기계 제작에 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침략을 방어할 뿐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조로 삼았습니다. 어떤 때는 약자를 돕기 위해 자진해서 성을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기원전 445년 초나라가 노나라의 장인 공수반에게 구름사다리를 만들도록 하여 송을 공격했을 때 묵자는 부하들에게 송나라를 도와 방어하도록 명령하고 자기는 친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초나라로 가서 초왕에게 철군을 설득했습니다. 묵자의 수령은 거자라고 불렸습니다. 거자는 모든 단체 안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그의 의사는 바로 전체 의사로 통했으며 부하들은 절대 복종했습니다. 묵자는 초대 거자였고 그의 무리는 300여 명이었습니다. 묵가는 특유의 법률을 가지고 거자에 의해서 집행되었으며 일체 관용이 없었습니다. 묵자는 비록 하층민으로 추측이 되는데 학문의 깊이는 어떤 학자들에게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교무류의 교육 목적은 육아보다도 더 철저했으며 제자들 가운데에서 수공업자와 사회 하층민이 많았습니다. 또 묵가는 종교적 색채가 농후했으나 묵자 자신은 종교적이기라기보다는 학문하는 선비였고 정치 사상가였습니다. 묵자가 죽은 후 묵가에는 육아의 맹자, 순자 같은 위대한 계승자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기원전 381년 묵가의 거자였던 맹승이 초나라의 양성군을 위해 성을 지키다가 함락하고 맹승과 제자 180명이 순직하자 묵가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묵가는 세계의 파벌로 분열하여 서로 다투다가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묵가 사람들은 사상과 행동 및 생활의 향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였고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에 맞지 않았으므로 자연적으로 대중의 환영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묵가가 쇠퇴했던 원인입니다. 묵자의 사상 가운데 상현과 관련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일찍이 조정에 나아가고 늦게 물러나오며 옥사를 처리하고 정사를 다스린다. 이것으로서 나라가 다스려지고 형벌과 법령이 바로 잡아지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이 관청의 우두머리가 됨에 있어 밤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 관소와 시장과 살림과 연못이나 다리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거두어들여 관청을 충실하게 한다. 이것으로서 관청은 충실해지고 재물은 흩어지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이 고을을 다스림에 있어서 일찍이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 밭 갈고 씨 뿌리고 나무 심고 갖고 와서 곡식을 거두도록 한다. 이것으로서 곡식은 풍부해지고 백성들의 먹을 것은 넉넉해지는 것이다. 국가가 잘 다스려지면 형벌과 법령이 바로잡히고 관청이 충실해지면 만백성이 부유하다. 이 구절은 앞에서 살펴본 한비자의 구절과 좀 다르죠. 한비자는 시스템과 법령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평범한 군주라도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있다라고 본 데 비해서 묵자는 윗대가리들이 현명해야 조직이 잘 굴러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한비의 말이 맞는데 요새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의 경제 상황을 보면 묵자의 말, 즉 상현, 현명한 사람을 받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옳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묵자의 대표적인 겸해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면 무엇으로서 그것을 바꿔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묵자가 말하였다.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이롭게 하는 방법으로서 그것을 바꿔야 한다. 더불어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묵자가 말하였다. 남의 나라 보기를 자기 나라 보듯 하고 남의 집안 보기를 자기 집안 보듯이 하며 남의 몸 보기를 자기 몸 보듯이 하라. 그래서 제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벌판에서 전쟁하는 일이 없게 되고 가장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 빼앗는 일이 없게 되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 해치지 않게 된다. 귀한 사람은 천한 사람에게 오만하게 되지 않으며 장기를 잘 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지 않게 될 것이다. 무릇 천하의 재앙과 찬탈과 원망과 한탄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 이로써 어진 사람은 그것을 칭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천하의 선비들이 임금과 신하가 서로 사랑하면 은혜롭고 충성스럽게 될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면 자애롭고 효성스럽게 될 것이며 정과 아우가 서로 사랑하면 응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지 않게 되고 많은 다수가 소수를 협박하지 않게 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묵자의 겸해설입니다. 겸해설을 읽어보면 육아에서 강조하는 효 혹은 재와 전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효와 재는 각각 부모와 형제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장인데 비해서 겸해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다는 표현은 좀 어감이 좀 이상한데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어보면은 역지사지 그리고 다계를 강조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묵자의 대표적인 사상인 비공입니다. 진실로 남을 해롭게 한 것이 더욱 많으면 그의 의롭지 못한 것도 더욱 심해지고 죄도 더욱 많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천하의 군자가 다 알고 그것을 그르다고 하며 그것을 의롭지 않다고 말한다. 오늘날 최대의 불의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른 것임을 알지 못하고 이를 쫓아 칭송하면서 그것을 의로운 일이라고 한다. 이것을 어찌 의와 불의에 대한 분별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묵자의 평화사상입니다. 사실 중학교 때 이 묵자의 사상을 접한 다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했던 계기는 전쟁과 관련된 기록들, 사기와 삼국지 혹은 전쟁 영화를 보면서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전쟁에 반대하는 학자가 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묵자의 사상을 살펴보면 맞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건을 훔친 자는 체포돼서 감옥에 가지만 나라를 훔친 자는 감옥에 가기는커녕 황제나 왕이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묵가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다음으로 검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레와 배를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수레는 육지에서 타고 다니고 배는 강물에서 타고 다니면서 사방으로 통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하고자 합니다. 무릇 배와 수레를 만드는 이유는 가볍고도 편리함을 더하는 것으로서 화려하면서 사용하기 불편한 것은 제거해 버려야 하는 것이다. 무릇 이러한 것들을 만들m에 있어서 사용함에 더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재물을 사용하는 데 낭비가 없고 백성들의 생활은 고통스럽지 않으면 그 이로움을 일으키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음양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권삼십 태사공 자서의 육가요지의 음양가 설명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음양가는 길상을 크게 강조하고 여러 가지 피하는 일들을 가르쳐 사람들을 구속하고 두려움이 많게 한다. 그러나 그들이 계절의 순환에 따른 변화를 정확히 가르친 것은 놓칠 수 없는 장점이라 하겠다. 음양가들은 주로 천문이나 역법 혹은 미신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룬다라고 합니다. 음양가의 대표적인 사람이 추연입니다. 추연의 적현신주 학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기에서 발췌했습니다. 추연은 육아에서 말하는 중국은 천하를 81개로 나누었을 때 단지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 중국은 적현신주라고 한다. 적현신주 안에는 9개의 주가 있는데 하우, 하나라의 우임금이 정리한 구주가 이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는 주로서 셀만한 것이 못 된다. 중국 이외에도 적현신주와 같은 것이 9개나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주이다. 그거대는 작은 바다가 있어서 구주를 두르고 있는데 백성들과 짐승들이 서로 통하지 않으며 그 한 구역 안에 있는 것을 일주라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이 9개이며 거기에 큰 바다가 있어 그 밖을 두르고 있는데 그것이 하늘과 땅의 끝이다. 추연이 기술한 것들은 모두 이와 같은 종류이다. 그러나 그 요점은 반드시 인의, 절, 야, 근검,
그리고 군신, 상하, 육친 사이의 일로 귀착되는데 그 처음은 크고 넘친다. 완공 대신이 처음 그의 학설을 들으면 깜짝 놀라 그의 설에 감화되지만 그 뒤에는 그것을 실행할 수 없었다. 추현의 사상 가운데서 가장 독특한 것이 적현구주 혹은 적현신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서 읽어서 아시겠지만 결국은 중국은 전 세계의 9981, 81분의 1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게 추현의 주장이죠. 이것은 중국 중심의 사고와는 달리 중국이 지구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상대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현의 사상이 중국 정치 사상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자신들만이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거만한 중화 사상을 가질 수는 없었겠죠. 불행하게도 추현의 사상은 주류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밖에 추현이 주장했던 오덕 종치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덕 종치설은 추현 이전 육아의 오행설에서 기원했습니다. 오행은 만물을 생성하는 5개의 원소, 즉 금, 목, 수, 화, 토, 쇠, 나무, 물, 불, 흙입니다. 당시 유학자들은 1년 가운데서 오행의 세력이 번갈아 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봄에는 나무에서 덕이 성하고 여름에는 불에서 덕이 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사는 마땅히 오행의 운전과 서로 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군주된 사람들은 1년 가운데 어떤 계절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춘에는 마땅히 경축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하며 군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행론을 누가 창시했는지 알 수 없고 춘자는 자사 맹자가 지은 것이라고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추현은 오행론을 확대하였고 천지가 생성한 이래 인류 역사는 곧 오행의 세력, 즉 오덕이 번갈아 지배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A라고 하는 덕이 성행했을 때에는 인류 사회에 A덕을 대표하는 A 왕조가 일어나게 되고 그의 복식 제도 및 정치 정신은 반드시 A덕과 부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컨대 주는 화의 덕으로 성했을 때이고 이에 복식의 불굴적자적 적을 숭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A덕이 이미 쇠약해지면 B덕이 성해지게 되고 인류 사회에서 B 왕조가 일어나 A 왕조를 대신한다고 하였습니다. C덕이 교차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전국 말년 오덕 종치설은 이미 사주의 주류가 되었고 아울러 여러 나라의 왕들은 주나라를 이어받아 천하를 통일하는 이론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동시에 이런 학설을 말하는 사람들은 육아 속에 끼어들어 많은 방사와 오행론자들이 육아의 탈을 쏘고 유급자로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을 방사라고 합니다. 한때에 이르러 음양학이 유학에 침투해서 이름은 유학이고 실제로는 음양학인 학파가 조성되고 한때 정치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근대 중국의 모든 신앙과 방기, 즉 의, 복, 점성, 관상 이런 것들은 모두 이 학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곧 유학이 미신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어서 명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가는 엄밀한 논리를 강조하나 진실을 놓치는 법이 많다. 그러나 명과 실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 가르침을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명가는 지극히 세세하고 엄밀한 논리를 강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며 오로지 용어에 매달려 실체를 놓치게 한다. 그래서 그들은 엄밀한 논리를 가졌으나 진실을 놓친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명칭에 맞는 내용을 추궁하고 상호 부합 여부를 잘 따진 점은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명가는 일종의 논리학이라고 하는데 명가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있었던 소피스트, 궤변론자라고 하는 소피스트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자백가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자백가들의 구체적인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한문은 번역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여러 문장들을 읽느라고 다소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제자백가의 사상을 만약에 원문 혹은 번역된 문장으로 시험에 출제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큰 낭패를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자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원문을 접하고 이게 적어도 어떤 학자의 주장인지를 안다라고 하면은 만약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표로 제시했던 제자백과의 여러 학파들에서 학자들의 주장 핵심어를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했던 주장과 관련된 원문 텍스트를 여러 번 읽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